안녕하세요. 전정우입니다. 저 이렇게 되게 학술적인 해석인 줄 모르고 되게 쉽게 재밌겠어요, 하겠어요 했는데 연구진 분들이 막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주거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주거권과 가족 구성권 내가 이제 원하는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활동하거나 많이 해왔는데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기본소득과 연결돼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는 이제 워낙 계속 나왔었으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하는 정도로는 기본소득 되면 진짜 좋겠다. 기본소득 되면 은평주거복지센터 없어져도 되겠다. 계속 이 오시는 내담자분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증빙하고 그걸 요청하고 미안해하지만 정책이 그래서 수급자 증명서를 좀 가져다 주세요를 반복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의 업무를 이제 쓰는 게 되게 사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되면 이런 거 다 없어도 되게 좋겠다라고 이제 한 정도로만 상상하다가 발표를 구성하면서 또 기본소득과 연결되어서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세션의 기본 취지가 기본소득으로 가족의 정당성을 질문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가족 구성권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역으로 제 약간 뇌피셜과 상상하는 정도를 좀 나눌 거지만 학술적이라기보다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주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잖아요. 이제 양극화 기재이기도 하고 상속을 통해서 이제 부가 되물림되는 아주 대표적인 기재이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주거의 비용이 이제 올라가고 해서 이제 주거에 있어서 워낙 이제 열악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거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점을 주거권, 내가 주거를 기본권으로 생각해서 이제 정책을 짜기보다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인구 정책과 산업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이제 봐왔고, 그래서 법령 이름도 주택법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택을 이제 어떻게 공급하겠다, 뭐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했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진 않았는데 주거가 기본법이고 복지 영역으로 이제 좀 관점을 바꾸면서 2015년도에는 이제 주거 기본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에 대해서 보면 물리적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할 권리라고 이제 법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소득에 있어서 이제 보자면 사실 이 주거권 개념에 있어서 가장 침해받고 있는 건 월세 세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거권을 뭐 지불 가능성, 점유 가능성, 거주 가능성 부분에서 보자면 뭐 임차 가구 그 RIR이 높은 월세 세입자 분들이 주거권을 되게 크게 침해받고 있고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워낙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타국에 비해서 워낙 이런 점유 안정성이 불안정해서 또 생기는 주거권의 침해가 있고 뭐 최저 주거 기준 미들하거나 이제 비주택 거주하시는 뭐 앞서서도 이제 9.19 고시원 화재 사건 같은 것들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크게 보자면 주택을 이제 주거의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자산의 증식 수단을 보고 있고 정책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복지 정책이라고 보면 크게 두 축이 있잖아요. 대물 지원이 있고 대인 지원이 있는데 주거 급여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두 큰 트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득의 기준이 있죠. 최저 소득 계층한테 우선적으로 주거 급여를 주고 공공임대 주택을 이제 주어준다라는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제 이런
이런 식의 이제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또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가족 구성권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부 다 두 가지 기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보죠.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세대의 기준을 보고 있어요. 세대라고 하면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이제 세대라고 하고 이제 민법상의 세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정책에서 이 세대 기준이 준용되는데 주거에 있어서도 이 세대 기준이 이제 준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구라고 하면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꾸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관계 맺고 살고 있고 실제로 같이 사는 단위이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공고문 보면 세대의 기준이 있어.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고 이 전체 소득과 자산을 보고 이런 기준들이 있고 주거급여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 제도,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도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세대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주거권을 침해받는 집단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비혼인, 비혈연 관계에 이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같이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동거 커플이라던가 동성 커플이라던가 아니면 비혼인, 비혈연 공동체 분들은 이제 민간 시장 안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시는 상황인 거고요. 주거급여에 있어서도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가 그러니까 주거급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30대 미만 청년들에게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 정책, 주거 정책이 이제 생애주기 모델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은 부모에게 귀속된 경제 단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조차 없어요. 30세 미만이면 애초에 신청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때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1인 가구 주거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막 되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들이 되게 늘어났는데 그 파이가 대다수가 신혼부부에게 갔죠. 그래서 이제 비중을 보면 신혼부부에게 70~80%가 가고 이제 비혼인 청년들에게는 되게 극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정책에 있어서도 생애주기 모델을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 기반해서 이제 정책이 짜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같은 분들은 두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죠. 시설의 보호가 되거나 보호적인 관점을 보거나 아니면 탈시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본인이 얼마나 정상 생애주기 모델 안에서 벽겨나 있는 취약한 상황인지 그리고 정상 가족 구성에서 얼마나 탈락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을 하셔야 되시는 상황인 거죠. 주거권의 관점에서 이제 가족 구성권을 엮어서 보자면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가 없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좀 처음으로 잘 제대로 살펴보면서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주거권과 가족 구성권과 엮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되게 우선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토지보유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토지와 주택이 이제 부의 증식 및 상속 수단이라는 관점을 전환해서 토지는 공공재이고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럼 이 주거권의 개념과 되게 맞물리니까 좋았는데, 논란이 될 만한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될까? 학자분들은 되게 통계적으로 많이 연구들을 하셨는데 이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게 단지 이제 소수의 상류층이나 대기업만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옆집, 윗집, 아랫집, 아줌마, 아저씨 동료들도 다 뛰어들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주택에. 그럼 이 보유세를 부과한다, 이걸 거둬들인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저항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저항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이 주장을 펼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막 기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 중간에서 위를 향해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기저에 깔린 게 저는 되게 큰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불안감을 가족 단위로 극복해 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가족 단위로 불안감을 이제 가족 단위로 극복해 오면서 이 시대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자녀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내가 좀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팽배한 불안감이 가족 정상성도 공고하게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로 주어지잖아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혈연 가족 단위로 주어졌지만 개인 단위로 주어진다는 게 되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선별적인 복지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이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봐서 너무 인상적이고 좋은데 이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장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성의 혈연가족 단위로 상상하는 것에서 얼마나 탈피해 있는가가 사실 되게 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개인 단위로 주어질 때 그 파급 효과라던가 영향력이라던가도 개인 단위나 혹은 다양성의 단위로 상상이 되고 있는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발맞춰서 복지 시스템도 당연히 개인 단위로 재편되지 않으면 두 개가 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제 노동 소외에서 이제 자아 실현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다만 이렇게 되게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 불안, 분노 등을 어떻게 기본소득과 가족구성권이 추동이 되어서 단어의 상상에서 창조성 혹은 생동감 있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이게 잘 순환이 될 수 있을까? 워낙 이 시스템이 공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균열을 내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에 되게 많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논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게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현실화할 때에는 되게 전략적으로 어쩔 거나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 반대적인 논리 부분들도 같이 잘 증명해 가면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기본소득이 현실화될 때에 제가 앞단에서 말했던 그 불안감이라는 것이 되게 오래된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어려우신 분들도 그렇고 이미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 추구하고 있는 부가 이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금융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중산층에 탈락돼 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불안감이 되게 크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요소일 것 같은데 이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과 기본소득이나 가족구성권을 현실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상해 보아야 할 게 저는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족구성권이나 사례들을 좀 들자면 제가 여기에 스카이캐슬의 아이들이 기본소득이 주체가 되려면이라고 적어놨는데 부유한 가정의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상상력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맺음이나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에 있어서의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삶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상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주어지면 그런 원가족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 되게 폭력적인 환경에서 놓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가족 단위의 틀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가족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좀 더 넓은 단위의 공동체성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기본소득도 사실은 이 전체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의 연결망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 같이 발표하실 분들이랑 논의할 때 가족 구성권과 기본소득이 같이 연결되어서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주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동시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또한 한 사람의 생애주기 안에서도 기존의 정상가족 모델이 그대로 재현되거나 혹은 거기서 탈락한 형태가 아니라 청소년도 이제 자립해서 혼자서 상황이 된다면 지낼 수 있고 20대, 30대 청년들도 비혼인 상태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지낼 수도 있고 혹은 결혼이든 파트너 관계에서도 살 수 있고 40, 50대에 결혼했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공동체망을 형성하면서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의 모델이 생애 주기 내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가족 구성권이 뭐가 닭이나 달걀이냐가 아니라 선호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소득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가족 구성권이나 주거권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좀 잘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